시작하겠습니다. 주유소 사업주 및 근로자를 위한 주유소 안전보건교육의 이해 강의를 맡은 조대진 농사입니다. 저는 노무법인 위너스 경기지사를 운영하고 있고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안전의식 및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는 산업안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숭실대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된 박사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학습 목표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교육 내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유소와 관련한 특별안전보건 교육을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주유소의 주요 안전사고 사례 및 예방 대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학습 내용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교육 내용, 주유소 관련 특별안전보건 교육 내용, 주유소 주요 안전사고 이해 및 예방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차는 크게 주유소 안전보건 교육의 이해, 주유소 특별안전보건 교육의 이해, 세 번째는 저장탱크 관련 중대재해 사례, 네 번째는 주유소 주요 안전사고 사례 및 예방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4년 1월 27일부터 주유소에 5인 이상이 근무하는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내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이 부재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직 및 제도적인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안전관리 주체인 경영책임자한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과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규정이 있지만 피해에 비해서 낮은 처벌 수준으로 인해서 안전관리 시스템을 관할하는 경영자의 안전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이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가 무엇인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크게 그 중대재해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중대재해는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대산업재해, 두 번째는 중대시민재해가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2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고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됩니다. 중대시민재해는 무엇이냐? 중대시민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데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중대시민재해라고 합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를 얘기합니다. 쉽게 표현해보자면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백화점이나 성수대교 같은 그런 시설물을 의미하고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과 관련해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가습기 살균제, 공중교통수단은 세월호 사건을 떠올려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주유소의 경우에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제4호 제 마목에 따라서 2000제곱미터 605평 이상의 면적의 주유소의 경우에는 중대시민재해가 적용 대상입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종사자의 의미입니다. 대부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우리가 4대 보험을 가입해서 급여를 주는 근로자의 경우 종사자의 범위에 당연히 들어가고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라는 의미가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을 수행을 위해서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범위도 포함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 휘발유나 경유 등유를 이송하는 탱크로리 기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특별 형태 고용 종사자 또는 아니면 저유소에서 오시는 분 있을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저희 근로자는 아니지만 이분들도 우리 주유소에서 저장 탱크 관련해서 업무를 하시다가 사고가 나시면 그 책임에 대한 주체가 주유소 사업자한테 있다는 부분들, 이 부분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대재해처벌법을 간략하게 한번 다시 살펴보면 주요 내용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되고 세 번째는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따른 필요 조치들을 해야 됩니다. 그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은 뒤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리고 세 번째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한번 보실 텐데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이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보건 교육을 어떻게 시행하고 관리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관리들이 필요합니다. 자, 안전보건관계 법령 리스트가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이 있고 주유소에 해당될 수 있는 것들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이나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런 법령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관계 법령의 주요 리스크를 관리하는 부분들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냐? 사실 중소기업은 인력이나 시설 그리고 예산 투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신경 쓰기 어렵겠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이 체계를 구축해야 되고 이행을 해야 됩니다. 자, 7가지의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경영자 리더십입니다. 경영자 리더십과 관련해서는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목표를 정하고 안전보건에 필요한 자원을 배정해야 된다. 그리고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참여를 독려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합쳐서 우리가 위험성 평가라고 얘기하는데요. 세 번째, 네 번째 합쳐서 위험성 평가의 내용은 무엇이냐? 위험 장소 및 작업 형태별로 위험 요인을 파악해야 되고 산업 재해 및 아차 사고를 조사해야 됩니다. 아차 사고는 실제 재해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고들을 우리가 아차 사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험 기계, 기구, 설비 등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파악한 이후에 위험 요인을 제거, 대체, 통제하는 활동들을 해야 됩니다. 위험 요인별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서 제거하거나 대체하거나 통제 방안을 검토해야 되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교육 훈련을 실시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위험 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조치 계획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된다. 산재 예방을 갖춘 사업주를 우리가 도급이나 용역이나 위탁할 때 선정해야 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보호받게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유소에서 뭔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거나 뭔가 보수 공사를 할 때도 이런 안전에 관련된 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선정해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평가 및 개선입니다.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해야 되고 그 6가지 우리 체계 구축한 내용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반기별로 이행 점검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행 점검을 통해서 결국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개선해 나갈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확인해 주시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및 손해배상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요. 중대재해처벌법에 위반이 됐을 때 어떤 처벌을 받냐?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에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이 개연사업주가 아니라 법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면 사업주 처벌도 있고 법인에 대한 처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또는 기관에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고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벌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주인 경우에는 본인을 제외하고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이야기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고 관련된 의무 이행들을 하실 필요들이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또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거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이 있다. 그래서 우리 근로자가 사고가 나게 뭔가 고의로 뭔가 액션을 취하거나 그런 사업주는 없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해 위험에서 사고가 발생할 것들을 예측하고 있었지만 그거에 대한 예방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산재보상뿐만 아니라 산재보상을 초과해서 그 고의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들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결국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교육을 해야 되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제1항에서는 정기안전보건 교육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채용했을 때 작업 내용이 변경됐을 때 이에 맞는 안전보건 교육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을 진행해야 된다. 이게 제3항이 특별안전보건교육입니다. 우리 사업장은 대부분 주유소이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업종으로 분류이 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적용 제외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지만 안전보건교육에서 정기교육이나 채용시 교육이나 작업 내용 변경 교육은 빠질 수 있지만 특별안전보건교육 MSDS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에도 유해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때 특별안전보건교육이나 MSDS 교육은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교육을 실시해야 되냐?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총 1년에 16시간을 교육해야 됩니다. 최초의 4시간 이상을 교육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내 분할해서 교육하시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MSDS 교육은 별도로 교육시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특별교육 시간에 MSDS 교육을 포함시켜서 진행하시는 것들이 필요하다. 단기 또는 간헐작업인 경우에 2시간 이상 우리가 아르바이트생들의 경우에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그럼 16시간을 어떻게 시키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일회성 작업의 단계에 해당하고 간헐작업은 1년에 총 60일, 그러니까 2달 정도에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간헐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들도 적어도 2시간 이상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인데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있습니다. 주유소에는 대부분 적용은 안 되겠지만 혹시 규모가 큰 사업장인 경우에는 신규 교육, 보수 교육 이런 부분들을 선임하고 지정하는 부분들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은 어떤 내용을 교육해야 되냐? 만약 우리 사업장이 규모가 있어서 정기안전보건교육까지도 필요하다, 채용시 작업 내용 변경 교육도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그 교육의 내용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교육들이 필요합니다. 채용 및 작업 내용 변경의 경우에도 해당 교육들에 대한 내용들이 필요하고 위험성 평가나 직무 스트레스 예방,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교육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관리 감독자는 연간 1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관리 감독자의 경우에는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유해 위험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상황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사실 소규모 사업장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영업이나 각종 업무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그 깊이 있게 관리하시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관리감독자, 직원 중에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시고 연간 16시간씩 교육을 받게 하고 관리감독자를 통해서 안전교육을, 안전 프로세스를,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들을 하실 필요들이 있습니다. 자, 물질안전보건교육 자료는 교육 내용에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명칭,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고,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 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 표지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자, 주유소가 왜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해당되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은 39가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산안법 제33조 제1항 관련해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제가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까 우리 주유소 같은 경우에 인화성 액체를 제조하지는 않지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취급량이 소량이어도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그리고 분말 원재료 등을 담은 호포 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 작업, 우리가 저장탱크를 빈도가 높게 이렇게 관리하거나 안에 들어가는 경우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이 저장탱크 내부 작업을 수행하고 계신다면
이 내용들도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내용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유소는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인 작업이 인화성 예측 또는 저장 탱크의 내부 작업이 있기 때문에 특별안전보건교육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특별안전보건교육 관련해서 교육 내용이라든지 이와 동반한 MSDS 교육을 같이 실시하셔야 된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실시하셔야 되냐? 일단 인화성 액체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되고, 발화점이나 인화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고, 취급 방법 및 안전 수칙, 응급처치 및 대피 요령, 정전기, 자연 발화 등의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방어거리에 관련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저장 탱크 내부 작업과 관련해서는 이제 미친 영향에 관련된 사항, 복장 보호구, 그리고 팬 풍기 조작 및 취급에 관련된 사항,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들을 진행하신 다음에는 명확하게 안전보건 교육 일지라든지 교육훈련 이력 카드들을 관리하셔서 교육에 대한 증빙들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주유소 특별안전보건교육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차는 주유소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이해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주유소의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주유소에서 다루고 있는 위험물질이 있습니다. 위험물의 정의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화재 또는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물질, 인간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물질,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을 가지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자, 인화성이라고 하는 거는 가연성 액체의 인화에 대한 위험성이 인화점으로 결정된다. 인화점이란 액체가 공기 중에서 인화하는데 충분한 농도의 증기를 발생하는 최적 온도를 얘기합니다. 좀 어려운데, 인화성이란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이나 휘발유 같은 액체들은 아주 작은 불씨만 있어도 금방 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물질을 사용할 때는 인화성을 고려해서 취급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발화성은 뭐냐? 발화에 관한 기준도 발화점 또는 발화 온도를 기준으로 그 위험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발화성은 어떤 물질이 자체적으로 불이 나는 성질을 의미한다. 그래서 뜨거워지면 불이 나는 물질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건초돔이라든지 기름걸레 같은 것들은 따뜻한 곳에 오래 두면 불이 스스로 붙을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정리드리면 인화성은 불이 쉽게 붙는 성질이고, 발화성은 스스로 불이 나는 성질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물질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냐? 첫 번째로는 폭발성 물질, 두 번째는 물 반응성 물질, 세 번째는 산화성 액체, 네 번째는 인화성 액체, 다섯 번째는 인화성 가스, 여섯 번째는 부식성 물질, 일곱 번째는 급성동성 물질이 있습니다. 저희 주유소에서 다루는 가솔린, 경유, 등유 등은 인화성 액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화성 물질은 뭐냐? 대기압에서 인화점이 65도 이하인 가연성 액체로 쉽게 휘발되면서 가연성 증기를 발생시켜서 화재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탄올, 아세톤, 신나, 가솔린 등은 인화점이 65도 이하인 액체이기 때문에 인화성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자, 여기 보시면 인화점을 보시면 가솔린은 마이너스 33도, 등유는 35도, 경유는 50에서 70도. 그래서 인화점이 65도인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화점은 300도, 등유는 229도, 경유는 257도다. 그래서 쉽게 불이 붙는 성질이나 스스로 불이 붙을 수 있는 성질에 관련된 인화점과 발화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업주가 인지하고 직원들한테 교육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이 우리 주유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MSDS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휘발유는 물질적인 특성으로는 인화성 액체 중에서 가장 높은 이온 구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도 불이 붙기 매우 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휘발유는 피부에 접촉했을 때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반복적인 노출을 했을 때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보호를 위해서 적정한 보호구를 취급해야 되고, 발암성이 높아서 장기간 노출됐을 때는 암을 유발할 수 있고 생식세포의 유전적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급할 때 관련된 보호구라든지 그리고 취급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방조치 문구와 관련된 경고 표지는 인화성 물질 경고 표시가 있는데 인화성이 높아서 쉽게 타거나 폭발할 수 있다. 그리고 발암성, 생식독성 경고 표지 등은 장기간 노출됐을 때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위험 장소에 대한 경고 표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휘발유 관련해서 뭔가 응급조치 했을 때 어떻게 응급조치를 해야 되냐. 첫 번째, 눈에 들어갔을 때는 물질과 접촉 시에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눈을 씻어내야 된다. 그래서 흐르는 물에 반드시 20분 이상 씻어낼 수 있도록 하고, 눈의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치를 반드시 구해야 된다. 그리고 피부에 접촉했을 때도 물질과 접촉했을 때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를 씻어내야 된다. 그리고 피부 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치를 구해야 되고, 오염된 모든 의복은 즉시 벗고 다시 사용 전에 세척을 해야 된다. 그리고 흡입했을 때는 인공호흡 하지 말고 적절한 호흡 의료 장비를 사용해야 되고,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해야 된다. 그리고 먹었을 때는 인공호흡 하면 안 되고 적절한 호흡 의료 장비를 사용해야 되고 즉시 의료기관 진찰을 받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휘발유와 관련된 개인보호구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갖춰야 되나? 호흡기 보호와 관련해서 노출 농도에 따라서 방진 마스크나 방독 마스크, 반면형 호흡보호구, 그리고 송기 마스크. 송기 마스크는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을 때 착용하는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송기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 눈 보호와 관련해서 뭔가 휘발유가 눈에 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어떤 작업을 할 경우에는 보안경을 제공해서 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손 보호나 신체 보호는 화학물질의 어떤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고려해서 보호 장갑이나 보호 의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경유는 경유를 흡입했을 때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급성 독성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구분 4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급성 독성을 의미하지만 반복적인 노출이 있을 경우 호흡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유는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물질로 피부와 접촉할 경우 발진이나 가려움증이나 건조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분 2의 발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체의 발암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의심되는 물질로 분류되고 있고, 급성 독성, 피부 자극성, 발암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안전조치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유도 또한 눈에 들어가거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흐르는 물에 20분 이상 씻어내야 된다. 그리고 피부를 비눗물로 씻어내는 거, 흡입했을 때는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먹었을 때는 피해자를 따뜻하게 해주고 안정시키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개인보호와 관련해서도 호흡기 관련해서 그 산소 공급이 필요하면 송기 마스크, 그리고 눈 보호를 해서 보안경, 손이나 신체 보호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접촉이나 노출 가능성이 있을 때는 내화학성 안전장갑과 보호복을 착용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유가 있습니다. 등유는 구분 3에 해당하는 인화성 액체로 중간 정도의 인화성을 가지고 있고,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고 반복적인 접촉 시에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유는 구분 2의 발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입에 대한 어떤 유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폐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과 안내가 필요합니다. 눈에 들어갔을 때, 피부에 접촉했을 때 말씀드렸던 대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눈을 씻어내셔야 되고, 흡입했을 때, 먹었을 때 관련해서도 호흡을 잘 할 수 있는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장소를 이동시켜서 해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 의료기관에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인화성 액체 등유와 관련돼서 그 취급 관리가 있는데요.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되냐? 상온에서 증발 기회화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인화성 가스와 똑같이 공기중에 확산해서 폭발성 호박기를 생성하고 약간의 에너지에서 연소 폭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인화성 액체가 완전히 소멸되기까지 연소가 지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해 위험 요인을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개인보호구 반드시 착용해야 되고, 배기설비 가동하거나 용기, 이런 밀폐 등 이런 부분 챙겨주셔야 되고, 금연과 관련해서 우리 아까 보셨듯이 인화점이 휘발유는 마이너스 43도입니다. 그래서 인화성 액체가 기화되면서 폭발에 대한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하시는 것들 필요하다. 그리고 안전하게 취급해야 된다. 취급적인 용기는 덮기를 사용해서 증발 억제해야 되고, 폭발 위험 지역 내에 전기기구나 방폭형을 사용하셔야 된다. 그리고 안전하게 저장하는 거, 저장 탱크 방유제 설치하고 저장 용기 및 배관은 접지 및 본딩 실시해야 된다. 그리고 누출 및
화재 폭발 시 대응 방법으로는 유독 가스가 생성되니까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대피해야 되고, 대형 화재 시에 복사회로 고려해서 실제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소화전 같은 부분들 배치를 해야 됩니다. 자, 인화성 액체 취급 관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결국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된 내용들을 위반했는지 여부들을 확인해 봅니다. 그러면 사업주가 어떤 내용들을 인지하고 교육하고 관리해야 되냐? 첫 번째,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특별안전보건교육과 MSD에서 교육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보건교육 반드시 챙겨주셔야 된다. 그리고 안전보건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 아까 보셨듯이 발암성 물질이라든지 인화성 액체에 대한 경고, 그리고 위험장소에 대한 경고 표지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설치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고,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대한 게시 및 교육,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물질안전 MSDS에 관련돼서 게시도 하셔야 되고 관련해서 교육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화재 예방, 화기 등의 사용 금지,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의 방지에 대한 내용들 인지하시고 관리하시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 설치, 부착하셔야 되고, 그리고 물질안전보건 자료의 게시 및 교육도 하셔야 된다. 자, 저희가 교육 내용을 살펴봤기 때문에 안전보건 표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전보건 표지는 유해 위험한 기계기구나 취급장소에 대한 위험성을 사전에 표시로 경고해서 근로자로 하여금 예상되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림이나 기호나 글자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표지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표지는 특정한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경고표지는 일정한 위험에 따라 경고하는 것을 의미하고, 지시표지는 일정한 행동을 취할 것을 지시합니다. 대부분 이제 보호구 착용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안내표지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금지표지의 예시로 우리 주유소에서 조금 활용하셔야 되는 표지가 뭐가 있냐? 출입금지라든지 금연 관련된 거, 화기금지 이런 표지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건공단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이런 표지 같은 경우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표지들을 신청하셔가지고 부착하시는 것도 필요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지표지는 출입금지나 금연이나 화기금지 관련된 표지들을 그 해당 장소에 부착하시는 것들이 필요하다. 경고표지는 뭘 해야 되냐? 인화성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가솔린, 경유 등유는 인화성 물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인화성 물질 경고 표지 같은 부분들을 부착하셔야 되고, 위험 장소에 대한 경고 표지, 느낌표, 그리고 발암성 관련된 경고 표지들도 부착하시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시 표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안경이라든지, 그리고 높은 데 올라가는 경우 안전모 착용이라든지, 그리고 방독 마스크라든지 아니면 뭐 소음 작업 같은 경우에는 귀마개 착용 등이 필요하고, 안내 표지는 들것이라든지 세안 장치와 관련된 내용들, 비상구 관련된 내용들, 이런 표지들이 부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출입금지는 뭐 작업장 입구와 같이 출입을 통제해야 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표지를 의미하고, 경고 표지는 말씀드렸듯이 위험 장소 경고라든지 인화성 물질 경고에 대해서 휘발유 저장 탱크와 같이 그 화기를 취급하는,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는 설치하는 표지, 인화성 물질 경고 표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고 표지 관련해서 발암성 물질, 발암성 변이 원성 생식 독성, 전신 독성, 호흡기 과민성 물질이 있는 장소의 표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시 표지와 관련해서는 보안경이라든지 방독이라든지 방진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내용들 표지 부착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내 표지는 녹십자 표시라든지 응급구호 표시, 세안장치, 들것 표시 등이 있습니다. 자, 안전보건 표지와 관련해서 작업장 내 설치 장소에서 조건이나 상태에 따라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제작, 설치해야 되고, 산업안전보건 표지는 근로자가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설치하시는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호구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볼 텐데요. 보호구는 보안경, 청력보호구, 보안면, 안전모, 방진, 방독, 송기, 전동시의 호흡보호구, 그리고 안전화, 안전장갑, 안전대 보호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많이 쓰는 보호구는 방진 마스크 많이 쓰는데요.
방진 마스크는 적정한 때에 방진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산소가 부족할 때는 송기 마스크를 사용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데에 올라갈 때는 안전모라든지 안전화 이런 부분들도 적정하게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보호구 착용 대상의 작업을 보시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을 때는 안전모, 떨어지는 물체에 맞거나 물체에 끼거나 감전, 정전기, 대전 위험이 있는 경우에 안전화 이런 부분들 착용하셔야 된다. 그리고 밀폐 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이라든지 저장 탱크에 들어갈 때는 송기 마스크나 이런 것들을 구비하시고 관련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보안경이라든지 안전대라든지 방진 마스크라든지 재전복이라든지 그 업무 특성, 유해 위험 작업에 대한 업무 특성을 발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작업들을 하실 때는 보호구를 착용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연용 보호구, 정전기 대전 방지용, 안전화 재전복. 그래서 우리가 그 주유소에서 근무하실 때 그 옷을 제공해 주실 때도 안전복을 제공해 주실 때도 반드시 정전기 대전 방지용이나 안전화나 재전복을 제공하셔서 인체의 정전기가 대전돼서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작업을 대응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위험물질 제조 등 작업을 했을 때 조치를 해야 된다. 뭘 조치해야 되냐? 인화성 액체를 확이나 그 밖에 점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주입 또는 가열하거나 증발시키는 행위 이런 부분들 억제하셔야 되고, 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 액체들을 주입할 때 호스 또는 배관 등의 결합부를 확실히 체결해서 운영하시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솔린이 남아있는 설비 등의 등유 등을 주입했을 때는 명확하게 환기를 잘 시키고 작업 절차를 준수해서 진행하시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폭발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 대한 설정 및 관리, 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에 대한 내용들 참고해서 관리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폭발 또는 화재 등을 예방하고 다른 물질에 대해서 접촉되지 않도록 방지하시는 것들 필요하고,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화재 위험 작업이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표지 같은 것들을 부착하시고 별도의 공간으로 작업장 내부에 필요한 양만 관리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유리등이 묻어있는 걸레 등을 처리할 때는 불연성 용기에,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서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들을 진행하셔야 된다. 그리고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은 명확하게 금지하셔야 되고, 유리 등이 묻어있는 걸레 등은 처리는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전기나 이런 부분들 예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관리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호구의 지급도 그 수행 작업의 특성에 맞게 보호구들은 지급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물질안전 보건 자료를 해서 MSDS라고 하는데, 메타리얼 세이프티 데이터 시트라고 해서 물질안전 보건 자료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계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뒷장 먼저 보여드리면, 우리가 GS 칼텍스라든지 그런 그 주요 회사에서 MSDS를 제공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화학 제품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유해 위험성이라든지 구체적으로는 구분 성분의 명칭이나 함유량, 폭발 화재 시의 대처 방법, 누출 사고의 대처 방법이나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 화학적 특성, 폐기 시 주의사항, 환경 미친 영향들을 MSDS라고 해서 이렇게 공급을 해주십니다. 이런 내용들을 게시하시고 우리 근로자들한테 교육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해성이나 위험성, 발암성 물질, 그리고 인화성 액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교육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별관리 물질을 취급했을 때 특별하게 취급했을 때 작업 시 어떤 착용 보호구에 대해서 체크하시는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장탱크 관련된 중대재해 사례입니다. 자, 저장탱크 관련된 중대재해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전 저장탱크 안전점검과 관련해서는 주요 유해 위험 요인으로는 탱크 내부 공간에서 작업 중에 질식이나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고, 저장탱크 내부 위험을 정보 인식 미흡에 의해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하는 경우 폭발 위험 장소에서는 방폭형 전기기계 기구를 사용해야 되고, 위험물을 취급 및 이송하는 경우에는 정전기를 제거해서 본딩 및 접지를 실시하는 부분들 필요합니다. 자, 중대재해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높이가 6m의 인화성 물질 저장 탱크 상부에서
매너를 통해서 내부 유량을 점검하기 위해서 라이터를 켜는 순간 매너를 통해서 증발한 인화성 증기 점화되면서 화재 폭발이 발생해서 충격에 의해서 지면을 추락해서 사망한 재해입니다. 재해 발생의 원인을 살펴보면 화재 발생 위험 장소에서 화기를 사용했고 자동 계측 장치가 불량으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됐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인화성 증기로 인한 화재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직접 점화원이 될 수 있는 화기 사용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방폭형 손전등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 계측 장치가 항상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불필요하게 위험 장소 접근하는 것을 방지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탱크로리 운전기사가 이송용 파원프를 불시에 가동시키자 재해자가 유리호스를 놓치면서 가압된 유리호스에서 인화성 물질이 사방으로 분출되면서 저장 탱크 후면에 벽면에 설치된 분저만에 접촉되면서 화재 폭발이 발생해서 사망한 재해입니다. 재해 발생은 뭐냐? 유리호스 연결 방법 불량, 작업자 간 연락체계가 부재한 것들이 재해 발생 원인입니다. 우리 주유소에서 보면 너무 정신없이 바쁠 때 뭔가 이렇게 소통이 부재할 때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사망재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셔야 된다.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유류 이용 시에는 호스 풀림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결 조인트 잠금 장치 등을 사용해서 체결해 하셔야 되고 작업자 간의 연락체계를 구축해서 인화성 물질이 누출됐을 경우에 긴급 차단 장치를 작동하고 펌프 가동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인화성 물질을 취급했을 때 정전기에 의한 화재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접지 클램프를 탱크로리 차체에 연결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재발 방지 대책 인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장 탱크 중대재해 사례 세 번째입니다. 주유소 유료 저장 탱크 제작 공장에서 출하 전에 성능 검사를 위해서 검사원과 근로자가 탱크 내부로 들어가서 용접부의 어떤 크랙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서 자본 탐상 시험용 페인트를 분사해가지고 폭발 분위기를 일단 형성된 상황에서 용접지 제거를 위해서 핸드글라이더로 연마를 하던 중에 스파크가 발생해서 폭발한 재해입니다. 재해 발생 원인으로는 환기 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에 폭발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위험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핸드글라이더를 사용했다.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은 뭐냐? 저장 탱크 내부 검사 시 인화성 물질이 체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충분하게 통풍하고 환기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LPG 충전소 저장 탱크 검사 대행 업체가 비파기 검사를 위해서 저장 탱크의 LPG 가스 대기 방출, 질소가스 주입, 가연성 가스 및 산소 농도 측정 후 검사원이 2명 탱크 내부로 들어가서 콘센트를 자본 탄산 장비에 꽂는 순간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가연성 가스가 폭발해서 사망한 재해입니다. 그래서 재해 발생 원인은 충분하게 환기 조치가 안 돼 있을 때 폭발 분위기가 형성돼 있고 방폭형 검사 장비가 미사용된 부분들이 재해 발생 원인이었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충분하게 통풍 및 환기를 실시하고 작업 전에 수시로 산소 농도나 가연성 가스 농도 측정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화재 폭발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는 대전 방지용 재전복을 착용해서 장비를 이용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섯 번째 중대재해 사례는 공장 내 폐 벙커 CU 저장 탱크를 구입 세척해가지고 경유를 이용해서 벙커 CU 제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유분이 제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소각 제거하기 위해서 휘발유를 뿌린 목장갑을 붙여서 탱크 내부로 던졌습니다. 예, 그 순간 인화성 증기가 일시에 점화돼서 화염이 외부로 분출되고 함께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화상을 크게 입은 재해입니다. 재해 발생 원인은 유해 위험 물질 취급에 대한 부주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휘발유는 인화성 마이너스 45도에서도 인화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 폭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한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탱크 세척 방법에 대해서 부적절한 방식으로 저장 탱크와 관련돼서 관리한 부분들 발생 원인이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적절하게 방호 장치 취하고 인화성 물질이 잔존했을 경우에는 세정 작업이나 불활성 가스로 가연성 가스를 치환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진행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장 탱크 중대재해 사례 6번째를 살펴보면 유기화학 제품 제조 공장에서 탱크 내 활성탄 교체 작업을 위해서 안전 난간대를 해체한 후에 활성탄 충진 작업 완료 후에 제거자가 활성탄 충진 상태에서 탱크 상부에 올라가서 확인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사망한 죄입니다. 그래서 추락 방지 조치 및 작업 방법이 불량했고 안전보구, 안전대나 이런 것들을 설치했어야 되는데 안전보구가 미착용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재발 방지 대책은 높이가 2m 이상 추락 위험 장소인 경우에는 안전대 및 안전모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유소 주요 안전사고 사례 및 예방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유소 주요 안전사고 사례 및 예방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유소 근로자가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 위험 요인이 뭐냐? 첫 번째는 화재, 탱크로리 내용물 하역 작업 시에 정전기 또는 스파크로 인해서 화재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 두 번째는 넘어짐, 바닥에 기름, 오일, 빙판에 미끄러져서 주유 호스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고, 부딪힘은 입출입할 때 이동하는 차량에 부딪힐 수 있는 부분들, 감김과 끼임은 자동차 바퀴나 자동 세차장 등에서 손, 발 등 신체 일부가 감기거나 끼일 수 있는 그런 주요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자, 주유 중에 유증기에 의해서 화재 폭발을 예방해야 될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증기 회수형의 주유기를 설치해서 주유 시에 유증기를 발산 방지해야 되고, 재전복이나 재전보호구를 착용해야 된다. 넘어짐과 관련해서는 주유소 바닥에 떨어진 기름이나 물기 등을 제거하고 정리정돈을 실시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차량과 근로자와의 부딪힘을 예방해야 된다. 그래서 차량의 시설물을 충돌에 대비해서 부딪힘 방지, 포스터나 펜스 등을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안전거리가 충분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유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주유 중인 차량의 출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유가 종료될 때까지 주유건 곁을 떠나지 말고 주유 중임을 운전자한테 주지하는 것들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수증이나 거스름돈을 준 후에 차량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것들 필요합니다. 자, 사례를 살펴보고 마무리할 건데요. 정전기로 인해서 화재 및 폭발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유기 앞에 서 있는 승용차의 직원이 주유하러 다가간 후에 갑자기 큰 불길이 승용차에서 일어나서 승용차가 놀라서 나가고, 차 옆에 있던 직원 2명이 몸에 붙은 불을 끄면서 이제 달려나가는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얼굴과 손에 큰 화상을 입은, 3도 화상을 입은 그런 사고였습니다. 정전기가 발생하는 과정을 보시면 자동차 연료 주입구 및 주유 노즐 주변에 휘발유 증기구름이 형성되어 있고, 주유원의 몸에 정전기가 대전되면서 차체 정전기가 대전되고, 정전기 대전된 상태에서 주유 노즐 또는 자동차가 손을 대는 경우 축전된 정전기가 유증기에 착화되고, 초기 착화 시에 주유 고객은 자동차가 폭발할 것이라는 순간적인 두려움으로 휘발유가 분출되면서 더 악순환이 되고 화재 폭발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기 주유소 안전수칙으로는 주유 전에 재전복이 손상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착용기간 2년이 초과됐을 때는 작업보고를 착용을 금지시키고, 정전기 방지 패드 항상 이상 유무 확인하셔야 된다. 그리고 주유 중에는 정전화나 재전복 착용해야 되고, 주유 중 이동하거나 타인에 대한 불필요한 접촉이나 행동 금지해야 되고, 주유 중에 운전자 및 주유기에 접근 금지해야 된다. 주유 후에도 정전기 방지 패드 이상 유무 확인하고, 현장 사무소의 대기실에 가습기를 좀 마련하셔서 상태 습도를 65도 이상 유지하는 것들, 이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주유소 안전사고 관련해서 자동 세차기의 벽체 사이에 끼임 사고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사고 또한 자동 세차기의 벽체 사이에 끼임 사고 발생한 건인데, 사건의 경위는 세차기 조작 판넬 스위치가 주유소 건물 벽과 세차기 사이에 있어서 스위치 조작하려면 틈새로 들어가야 했지만 직원은 좁은 틈새 안에 들어가지 않고 옆에 서서 스위치를 조작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세차기에 오류가 났고, 오류난 세차기를 갑자기 세차기에 눌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비상조치 버튼이 가까이 있지 않아서 세차장 주변에 직원이 아무도 없어서 결국 병원 이송 후에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끼임 위험이 없도록 조작 버튼을 외부로 설치하는 것들 필요하고, 근로자 잘 볼 수 있는 곳에 접근 금지 표지 부착을 하고, 손이 닿는 곳에 비상정지 버튼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기계가 움직이는 동안에는 동작 경고음이 나는 장치나 주변 사람이 접근이 불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사용 전후로 안전교육 실시하는 것들 필요하다. 그리고 유류탱크 유지보수 작업 중에 휘발유 증기에 의한 중독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의자는 주유소 휘발유 저장 탱크 점검 작업 중에 탱크 내부에 액면계 부품을 떨어뜨리고 내부로 수거하기 위해서 이동식 사다리 설치 후에 내부로 진입하는 과정에
탱크 내부에 이제 고농도의 휘발유가 있기 때문에 진기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깊이가 2.5m인 탱크 바닥에 떨어져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을 했습니다. 자,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작업 시 환기 등의 방법으로 적정 공기 상태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가스 농도 측정하거나 산소 농도 측정하는 이런 기계를 좀 가지고 계셔서 반드시 들어가기 전에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는 필요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밀폐 공간 작업하는 경우에 송기 마스크,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작업을 할 때, 밀폐 공간 작업할 때는 반드시 산소 공급을 할 수 있는 송기 마스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2인 1조 작업 등을 통해서 관리 감독자가 배치돼서 이런 작업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시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자, 주유 중에 출발로 넘어진 사고가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주유도 좀 갑작스럽게 출발하는 차에 의해서 고객에 의해서 공중으로 날아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이 머리를 다쳐서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사건의 경위는 주유건을 미처 빼기도 전에 차량을 출발시키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 충격으로 주유선에 감겨 있어서 그 아르바이트생이 주유기의 머리에 부딪혀 부상을 당했다. 그리고 주유 중에 안내를 했으나 운전자가 명확하게 주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재발 방지 대책이 뭐냐? 주유 중에 차량 엔진이 정지되는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고 주유가 종료될 때까지 주유건 곁을 떠나지 말고 주유 중이면 운전자한테 주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주유 종료 후에는 주유건을 주유기에 걸고 주유구 캡을 닫은 후에 출발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그리고 탱크롤이 기름에서 미끄러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에서 근로자가 탱크롤이 상부에 올라 검수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대책은 상부 이동 시에 미끄럼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입구 주변 기름 제거 명확하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탱크롤이 상부 작업을 위해서 이동 시 작업대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상부에 올라갈 때는 반드시 안전모 탱크롤이 기사분들 안전모 하는 경우들은 정말 제가 많이 못 봤는데 안전모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모 착용하고 턱끈을 매는 이런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주유원의 안전수칙으로는 작업 전, 작업 중으로 해서 주유소 내 충돌 방지 포스터라든지 진입 차량 주시라든지 주유 후에 주유건을 걸 때 주유건 거리 이탈해서 유출되지 않는다는 이런 주의들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주유소 점검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작업자 관련 점검, 표지판 관련 점검, 주유기 관련 점검, 기타 설비 관련된 점검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점보, 정전화 착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충전할 때, 주유할 때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전기 관련된 정기교육 실시하고 있고 물질하는 보건교육 말씀드렸던 대로 휘발유 경유 등의 어떤 물질의 어떤 특성들 인지하고 게시하고 교육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표지판 주유기 관련해서 정전기 방지 패드 관련해서 부착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상으로 주유소 안전보건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